그대들은 뭐지? 그냥 님 뭐함 이런 거 아니야? 너의 진로는 뭐예요? 고마워요. 아무튼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그래 어차피 이거는 스포는 하지 말고 봤을 때 어땠어 지민이? 저요? 아니 제가 피곤한 상태에서 가지고 어 잔잔하고 남의 잤어? 해가지고 좀 좋았어요. 그래? 우리 선생님도 처음에 졸다가 혹시 아니 이게 처음에는 어떤 스토리인지 전혀 감을 못 잡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뭐 이러다가 약간 또 잔잔하니까 졸리다가 근데 마지막에는 뭔가 다 극적으로 뭔가 좀 해결이 돼가지고 그때 약간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괜찮구나 이렇게. 봤어 얘나? 안 봤어? 또 본 사람 있어? 그때들 뭐시기? 아무튼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 그 각각의 그 동물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걔네들은 거기서 뭘 먹고 사는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물들이 나와요. 그 개체군과 저 개체군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할 거야.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같은 종끼리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입니다. 텃세, 순위제, 그 다음에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이 있었어요. 텃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세력권이라고 하고 세력권에 다른 개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은어였고 은어는 이렇게 자갈에 붙어있는 다양한 이끼들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순위제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쭉 정해져 있어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제 한 개체가 리더가 되고 나머지 개체들은 요 리더를 잘 따르면서 평등한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리더는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평등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각 개체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아예 몸이 분화가 되기 때문에 이 집단을 떠나서는 잘 살기가 어려워요. 가족생활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무리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먹이를 공동으로 사냥하고 공동으로 육아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은 가족생활하면서 가장이 있으면서 리더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종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설명에 따라서는 가족생활이 될 수도 있고 리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명을 보고 얘가 어떤 건지 이렇게 파악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 군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이 뭐였어요? 개체군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번에 잠깐 배웠었어요. 일단 먹이 관계가 있습니다. 먹이 관계는 크게 먹이 사슬이랑 먹이 그물로 나누어지게 되고 먹이 사슬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를 먹는 걸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걸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걸 3차 소비자라고 하고 먹이 사슬의 각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먹이 그물 같은 경우에는 먹이 사슬이 여러 개 얽혀 있어가지고 그물처럼 복잡해진 애들을 먹이 그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분해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 나와 있는데 만약 얘를 A 생태계, B 생태계라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안정적인 생태계예요? 왜죠? 복잡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렇죠. 한 종이 멸종을 하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훨씬 더 안정적인 생태계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 상황에서 메뚜기가 증가하면 개구리가 증가하고 뱀이 증가하고 메뚜기가 증가했으니까 풀이 감소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뱀이 증가하니까 다시 개구리가 감소하고 맞나? 메뚜기 증가, 개구리 증가, 뱀이 증가해요. 그 다음 풀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풀이 감소해버리니까 다시 메뚜기도 감소, 개구리도 감소, 뱀도 감소합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생태적 지위가 있는데 생태적 지위는 먹이와 이제 서식지 지위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도 같고 서식지도 같다 하면 생태적 지위가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만약에 생태적 지위가 동일한 두 개의 종이 있다면 서로 계속 경쟁을 하거나 혹은 먹이를 다르게 하거나 서식지를 다르게 하거나 둘 다 다르게 해서 분서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분서는 나누어서 서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구분이 있습니다. 우점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이 있는데 우리가 우점종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우점종에 따라서 방영구법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한번 했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치?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구분. 우점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이 있고 우점종을 구하는 방법으로 방영구법을 구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여러 군집에서 우점종을 결정하는데 일단 식물 군집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방영구법을 통한 중요치를 구하는 거고 동물 군집에서는 동물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제 피도를 잘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빈도를 구하기도 어려워가지고 밀도로 구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개체군이 우점종이에요. 자, 식물 군집에서 우점종을 어떻게 구하는가? 여러분들 일단 밀도, 그 특정 종의 밀도, 빈도, 피도를 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요것들을 구한 다음에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다 더한 값이 중요치고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우점종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두 가지 방영구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영구법이랑 두 번째 방영구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영구법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나와 있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이 각각의 칸을 방영구 하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로 세로 1m예요. 책에는 표현 안 돼 있지만 가로 세로 1m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한 칸의 면적이 0.01m 제곱입니다. 그래서 밀도, 빈도, 피도를 이렇게 구해주게 되고 합한 다음에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고 얘네들을 다 합한 값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랬을 때 중요치가 제일 높은 게 우점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점종을 구하면 되니까 요 뒤에 문장은 이렇게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동일한 지역에 동시에 요 정사각형 4개를 던져 놓는 겁니다. 근데 특징은 방영구가 요 조그마한 네모칸 하나가 방영구가 아니라 요 전체 큰 거 하나가 방영구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에서는 이제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는 게 위의 방식과 조금 다른데 자, 밀도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면적이 1, 2, 3, 4고 A종이 나타난 게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4분의 4 해서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빈도 구할 때도 전체 방영구 숫자 중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숫자죠. 여기서는 방영구가 하나, 둘, 셋, 4개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4개 분에 이 A종이 하나, 2개의 방영구에 출현했으니까 4분의 2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하고 얘네들을 구한 다음에 중요치를 구해가지고 우점종을 결정해주면 되는데 보통 기출에서는 다 요게 나왔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출 풀 때는 대부분 요 방법으로 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요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전공책을 막 찾아봤거든. 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요 방법이 통계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요 방법이 전공책에 나오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EBS에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해주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2개 방법 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싫어? 좋아. 그러면 오늘 많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자,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의 종류,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육상 군집과 수생 군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집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인은 보통 강수량이랑 기온이고 군집의 이름은 보통 식물 군집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군집의 종류는 육상이랑 수생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육상은 산림, 초원, 사막, 그 다음에 수생은 담수, 해수로 나누어지게 되고 담수는 민물, 해수는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담수 군집에는 강과 호수, 그 다음 해수 군집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호수가 뭐예요? 호수?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거를 호라고 하고 여기에 담겨 있는 물을 호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일단 육상 군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목본과 초본, 즉 나무와 풀로 구성되는 식물 군집으로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보통은 목본 식물이 우점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결국엔 자라야 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고 그냥 기온이 적당한 지역에서 식물이 자라기에 적당한 강수량과 기온이 있는 곳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의 층상 구조를 볼 건데 높이에 따라서 어떤 구조가 되는지 요거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산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어떤 구조가 있는데 일단은 태양은 여기 위쪽에서 비추죠. 그러면 숲의 내부로 갈수록 들어오는 햇빛의 양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낮아질수록 빛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산림의 군집에서는 빛의 세기와 양, 온도 등에 따라서 수식적인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된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데 산림의 층상 구조는 식물이 햇빛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중충입니다. 땅속이에요, 땅속. 낙엽이나 사체가 썩으면서 만들어진 부식질이 많고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에 지렁이, 두더지 등이 서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태층. 요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죠. 선태류는 보통 이끼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선태층 보게 되면 낙엽이나 썩은 나무가 있고 균류, 그 다음에 이끼류, 그 다음에 진해, 거미 등이 서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본, 관목, 악교목, 교목층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는 층이며 새와 곤충이 서식을 하고 아래로 갈수록 약한 빛을 이용을 합니다. 초본은 이렇게 풀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 관목은 무엇이냐? 이 관자가 볼관자예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나무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우리 학교 돌아다닐 때 봤었던 어떤 나무들이 있었냐? 화살나무 기억나? 그 다음에 산철쭉 기억나? 이런 것들이 관목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교목은 우리 학교 돌아다니면서 봤던 소나무, 굉장히 키 큰 나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교목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목층과 관목층 사이에 있는 애들을 아교목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관목이랑 교목 특징을 한번 보면 우리 산철쭉이 땅속에서 나는 걸 보면 하나의 줄기가 이렇게 거대하게 나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여러 개의 줄기가 갈라져서 동시에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기둥 하나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목의 특징이고 얘가 또 관목의 특징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관목은 보통 키가 2m 정도 안 되는 애들, 선생님 키 정도, 선생님 2m 좀 안 되죠?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애들이고 교목층은 키가 한 8m 이상 되는 애들을 의미를 하고 그 사이를 아교목층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교목 높이가 8m가 넘는 나무로 뿌리에서 하나의 굵은 줄기가 나와서 자랍니다. 대표적으로 소나무, 참나무 등이 있고 우리 참나무 봤던 거 기억나? 대왕 참나무 학교에 있었던 거? 자, 그다음에 악교목, 교목과 관목의 중간 높이인 거고 관목은 높이가 2m 이하인 나무로 밑둥이나 땅속에서 줄기가 갈라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개나리, 산철쭉이 아니라 이렇게 옮겨주세요. 알겠죠? 개나리, 산철쭉에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알겠니? 우리 봄에 개나리 핀 거 봤어? 담장에? 내년 봄에 한번 보세요. 알겠죠? 고3 되면 슬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꽃을 보면서 힐링을 하란 말이야. 너네 꽃을 보면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선생님이 설명했니? 꽃은 언제 펴? 보통 봄에. 겨울이 지나고. 그러니까 겨울에 먹을 게 없던 시절을 지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해가지고 꽃을 보면 진화 심리학적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을 또 선물해 주지. 기분 좋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산림의 예시 한번 볼게요. 보통 온도로 나누는데 더운 지방에 사는 거 열대우림, 그 다음에 아열대와 난대 지방은 상록 화력수림, 그 다음에 온대 지방은 낙엽 화력수림, 그 다음에 아한대 지방에서는 침엽수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이렇게 잎은 넓은데 가을에 낙엽이 지는 낙엽 화력수림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초원 볼게요.
우리 그 뭐지 몽골 초원 이런 거 떠올리면 됩니다. 자, 초본 개체군 중심의 군집으로 산림보다 강수량이 적어가지고 나무까지 자라긴 좀 그렇지만 풀들은 잘 자라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층상 구조는 아까 봤던 요 구조 중에 나무들을 싹 다 빼고 지중층, 선태층, 초본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우점종이 초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사바나, 열대초원, 열대지방이 건조한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온대지방에서는 온대초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사막,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해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에 형성이 되고 극소수의 식물 군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 저희도에서는 열대사막, 그 다음에 온대 내륙에서는 온대사막, 그 다음에 툰드라 지역에서는 한대사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대지방과 극지방 부근에서 일시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수생 군집, 하천, 호수, 강 등에 있는 이제 담수 군집이랑 바다에서 형성이 되는 해수 군집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군집의 생태 분포를 이제 수평과 수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 군집이 기온, 강수량 등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 형성된 군집의 분포인데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를 볼게요.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고 수직 분포는 한 지역에서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수평 분포, 기온과 강수량 차이에 의해 위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군집이 나타나는 거고 수직 분포는 특정 지역에서 고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에 의해서 다른 군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수평 분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저희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위도입니다.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같은 위도에서 이제 강수량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저희도 지역에서는 덥겠죠. 그래서 열대우림, 그 다음에 강수량이 중간이면 열대초원, 강수량이 없으면 열대사막이에요. 됐나요? 많으면 열대우림, 그 다음 중간은 열대초원, 그 다음에 열대사막. 좀 더 높아지게 되면 이제 기온이 낮아져가지고 낙엽수림, 그 다음에 온대초원, 온대사막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침엽수림, 그 다음에 더 고위도 지역에서는 툰드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열대우림, 낙엽수림, 그 다음에 침엽수림 순서로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분포 대표적인 예시인 한라산이 있습니다. 선생님 인스타 봤니? 선생님이 한라산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진짜요? 그럼 이 생태학에 또 한라산에서 수직 분포가 나오니까 한번 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같이 간 사람도 선생님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여기 식생이 너무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와우. 그 다음에 저 하늘에 하얀 달이 떠 있는데 왼쪽이 밝으니까 하연이네요. 몇 시쯤 지겠네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기가 없다면 하늘이 파랗지 않고 검어서 이제 하얀색 달만 보이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북쪽과 남쪽 중에 어디가 더 따뜻해요? 남쪽이 더 따뜻하겠죠. 햇빛이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완전 이렇게 수평하게 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지역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록 화렵수림에서 낙엽 화렵수림, 그 다음에 섞여 있는 혼합립, 그 다음에 침엽수림, 그 다음에 관목대가 자랍니다. 여기에서는 왜 관목대가 자라냐면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식물이 크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 인스타 지금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인스타 가서 보게 되면 그 한라산 내려오면서 찍은 게 있어요. 그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눈높이의 식물들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소나무가 보이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단풍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라산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의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데 2월 초 중순 되면은 유채꽃이 거의 피기 시작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평지에선 유채꽃이 있어가지고 좀 더워서 약간 겉옷을 안 걸치고 다니는 뭐 이런 상황이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등산이 너무 빡세면은 그 천백꽃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니? 1100 해발 1100m에 있는 습지가 있고 아마 람사르 협약으로 그 습지가 지정이 됐는데 점차 올라가게 되면 추워지다가 눈이 내리다가 거기에 그 습지에 눈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말쯤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거의 사계절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 잘 가고 대학 가기 직전에 2월 달에 행복하게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자, 정신 차려라. 이제 다음 주 수능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식물 군집의 천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 군집의 천이.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 들어줘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집중하세요. 자, 식물 군집의 천이인데 천이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천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나누어지게 되고 1차 천이는 건성 천이와 습성 천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1차 천이는 무엇이냐면 토양이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이 되는 천이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작은 알갱이들이 있고 거기에 물도 있어야 되고 수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무기업류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세균들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토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모지는 무엇이냐면 식물이 살 수 없는 땅 예를 들어 용암이 바로 나와서 굳은데 그런 데에서는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작은 흙 알갱이도 없고 그 다음 수분도 없고 필요한 무기업류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균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나요? 요새 혹시 영어 시간에 뭐 배우니? 시간이요? 안 배워요. 아직 안 배워요? 아무튼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균들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토양이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되는 천이를 1차 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양과 불모지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모지에서 토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식물 군집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식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천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건성천이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처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애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류와 이끼류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그래서 처음 땅을 개척한다 해가지고 개척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지류 언제 들어봤죠? 지표종 오 기억났어요? 바로 저번 시간에 지표종 했을 때 이산화황 농도에 굉장히 예민한 애들 좋아요. 기억이 났죠? 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쉽게 생각하면 곰팡이랑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류 알지? 그 영어로 알지? 선생님 그냥 알지라고 설명했지. 오케이? 자, 아무튼 얘네들이랑 공생 관계예요. 그래서 이 조류들,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척박한 땅에서 혼자 살 수 없어가지고 이 곰팡이들이랑 같이 공생을 하는데 곰팡이가 이 척박한 땅에서 그나마 수분도 흡수해주고 여러 가지 무기업류들도 흡수를 해줍니다. 광합성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 광합성을 하는 애들한테 전달해주고 이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 이걸 통해서 광합성을 한 다음에 자기가 만든 유기물을 다시 균류한테 제공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생관계를 하는 애들이 지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류가 들어와가지고 토양을 형성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렇게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처음에 풀이 날아와서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해요. 알겠나요? 그래서 초원이 형성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초원 다음에는 이제 관목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관목들이 자라기 시작해서 관목림이 되는데 자, 풀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 그럼 나무들이 덥겠지? 그러면 이 풀들은 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점종이 관목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식물 군집의 이름은 우점종의 이름을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원이었다가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빛의 경쟁에서 풀들이 밀립니다. 그래가지고 눈높이에 해당하는 관목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알겠나요? 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점종이 관목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수림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음수림 이렇게 가는데 양수림은 어떤 애들이냐면 강한 빛이 있어야지만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음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약한 빛에서도 잘 살아남는 애들을 음수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강한 빛이 있을 때 잘 자라는 교목들을 양수라고 하고 키가 8m 이상 넘는 나무들 그 다음 빛이 없을 때 또 잘 자랄 수 있는 교목들을 음수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런데 왜 먼저 양수가 먼저 들어오게 되냐면 보통 양수의 씨앗에 날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넓게 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씨앗에 날개 달린 식물 뭐 있을까? 씨앗 이거 단풍. 오, 맞아요. 단풍나무 관찰하게 되면 단풍나무가 요렇게 생겼고 여기에 콩알만한 여기 뭐야 씨앗이 달려 있어가지고 얘 나눠져가지고 날개를 바람을 타고 두 개가 서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지금 아마 열매 열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알겠나요? 자, 얘네들은 교목이라고 했죠? 그럼 과목보다 더 크게 자라겠지. 맞니? 자, 그럼 밑에 있는 과목들이 햇빛을 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가지고 이제 우점종이 양수가 되기 시작해서 양수림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양수림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 내부에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린 양수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자라기 시작해?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는 음수들이 날아와서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가지고 양수림 내부에서 어린 음수들이 자라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는 호남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음수림이 이제 막 크겠죠? 맞니? 음수림이 크게 되면은 어떻게 돼? 또 햇빛을 가리겠지 내부에. 그러면 양수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우점종이 뭐가 되냐면 음수가 됩니다. 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식물에 이런 상이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극에 있는 안정된 상태다 해가지고 요 상태를 극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밑에 볼게요. 자, 양수림. 양수의 종자는 음수에 비해 작거나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동성이 음수보다 큽니다. 따라서 음수보다 먼저 들어와서 식물 군집을 형성을 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건성천이를 봤을 때 여기까지는 토양의 형성 속도와 수분량이 천이의 주요 요인이에요. 자, 그런데 초원이 형성된 이후부터는 선생님이 뭘 이용해서 설명했어? 빛을 이용해서 설명했지. 그래서 빛의 세기가 천이의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천이가 진행될수록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글로 정리하면 자, 토양이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되는 천이를 1차 천이라고 하고 개척자가 들어온 후 토양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종이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안정된 상태인 극상을 이루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습성천이 보도록 할게요. 자, 빈영양호, 부영양호, 그 다음에 이끼류 수번인데 습성천이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호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호수에는 여러 가지 생물들도 없고 부식들도 없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영양호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가 주변에서 퇴적물들이 계속 쌓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양분이 많은 이제 부영양호가 되고 주변에서 토양들이 계속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부분 다 토양으로 덮여요. 그래서 약간 수번 같은 게 형성이 됩니다. 습지 같은 게. 알겠나요? 이때 이끼류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초원으로 가서 나머지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습성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건성천이 용암지대와 같은 건조한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인 거고 생물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에서 형성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자, 척박한 땅, 생물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맨땅, 바위, 용암, 대지 등이에요. 자, 근데 처음으로 이제 지이류, 이끼류가 개척자로 들어옵니다. 최초로 나타나는 개척자가 지이류이고 지이류는 산성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바위의 풍화 작용을 촉진시켜가지고 토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양에서 이제 이끼류가 자라기 시작해요. 자, 초원. 자, 초본이 자라면서 기존의 우점종인 지이류와 빛에 의해서 경쟁을 합니다. 지이류는 굉장히 얇게 깔리는 애들이에요. 이끼류 같은 거. 그럼 얘네들은 거의 바닥에 깔리고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또 풀들이 빛에 대한 경쟁에서 이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점종이 초본이 됩니다.
그래서 초본이 자라면서 기존의 우점종인 지위와 빛에 의해서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이긴 초본이 우점종이 되어 지위를 감소하고 식물 군집은 초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목립. 관목이 자라면서 기존의 우점종인 초본과 빛에 의해서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이긴 관목이 우점종이 돼서 초본은 감소하고 식물 군집은 관목림이 됩니다. 자, 이제 양수 음수가 나오는데 양수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자라는 교목으로 대부분은 침엽수입니다. 요것들은 기억하세요. 소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줘야 되고 대표적으로 소나무가 많이 나와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음수,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는 교목으로 대부분 활엽수입니다. 잎이 넓은 애들. 참나무, 밤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가 있는데 참나무 많이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우리 왼쪽에 공원 있죠? 그 투썸 뒤에. 거기 산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를 볼 수 있냐면 소나무는 거의 없고 참나무, 그 다음에 밤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점종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투썸에 있는 왼쪽에 있는 숲은 어떤 거란 얘기야? 음수림이니까 극상에 도달했단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양수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가 잘 자라면서 기존의 우점종인 관목과 빛에 의해서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이긴 양수가 우점종이 되어서 관목은 감소하고 식물 군집은 양수림이 됩니다. 자, 호남림, 양수림에서는 양수의 묘목과 음수의 묘목이 이제 빛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이긴 음수가 잘 자라면서 호남림을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수림, 극상. 호남림에서 경쟁에서 이긴 음수가 우점종이 되어서 양수가 감소하여 음수림이 되어 극상을 이룹니다. 마지막 단계로 안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게 되면 얘 소나무 그린 거고 얘는 참나무의 어린 애기를 그린 건데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는 음수가 잘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극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혹시 뭐 발표 다음 주까지라고 했는데 생태계 관심 있는 사람 발표할 때 저런 거 발표해도 돼요. 내가 옆에 있는 투썸 뒤에 있는 공원을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참나무와 밤나무였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여준 걸 보고 얘네들이 극상이 도달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습성천이 볼게요. 이제 연모, 토수 등 수분이 많은 곳에서 시작되는 천이로 빈영양호, 영양염류가 적어서 플랑크톤이 적은 호수입니다. 부식토가 적어서 수생생물이 적어요. 자, 부영양호, 영양염류가 많아가지고 플랑크톤이 많은 호수로 생물의 생산력이 큽니다. 자, 이끼류와 수번, 흙, 모래, 유기물들이 쌓여가지고 형성된 습지에 이끼류가 들어오고 초본류가 자라면서 습지, 수번을 형성을 합니다. 그 위에는 이제 앞의 내용과 같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천이는 무엇이냐면 2차 천이는 원래 식물이 있는 곳에서 식물이 갑자기 산불 이런 걸 싹 다 사라져. 거기서부터 다시 식물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게 바로 2차 천이에요. 1차 천이와 다른 게 뭐야? 뭐가 있어? 토양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는 이미 토양이 있고 토양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양한 유기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종자들도 이미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부터 식물의 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2차 천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 식물 군집이 산불이나 산사태 등으로 파괴된 후 토양이 남아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양에 남아있는 기존 식물의 종자나 뿌리 등에 의해서 시작이 되며 초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차 천이보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미 토양이 만들어진 곳에서부터 식물이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토양에는 수분, 양분 등이 풍부하고 기존의 종자나 뿌리 등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1차 천이보다 진행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